고대 그리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눈부신 대리석 기동, 지혜로운 철학자, 영웅적인 전투. 엽서 사진과 교과서 속에 가려진 이면에는 훨씬 더 어두운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밤잠 설치게 하고 물리학자들의 오랜 믿음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미스터리. 존재할 수 없는 석조바퀴, 컴퓨터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대에 만들어진 고대 컴퓨터, 미지의 땅을 묘사한 지도까지. 당신이 알고 있다고 믿는 그리스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이제껏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던 그리스. 하나의 해답은 10개의 새로운 질문을 낳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여러분의 지지가 더 많은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동기가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아메리카 고고학 연구소와 영국 고고학 저널의 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봉인된 역사의 심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풀리지 않는 5가지 미스터리. 고대 그리스에서 발견된 후 지금까지도 과학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5개의 수수께끼를 추적합니다. 첫 번째 미스터리, 안티키테라 기계장치. 기원전 150년에서 50년 사이 1901년 그리스 안티키테라 섬 인근 해역에서 발견된 로마 난파선. 인양된 유물 중에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정교하게 맞물린 37개의 톱니바퀴로 이루어진 청동장치. 그 톱니바퀴들은 놀랍게도 예식 예측, 행성 운동 추적, 올림픽 주기 계산과 같은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정확도는 무려 14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큰 톱니바퀴는 223개의 톱니를 가지고 있으며 매톤 주기는 19년 패턴으로 작동합니다. 손잡이를 돌리면 청동 포인터가 태양과 달의 경로, 그리고 당시 알려진 5행성의 움직임을 수십 년에 걸쳐 추적합니다. 데렉 제이드 솔라 프라이스는 이 장치의 파편을 분석하는 데 20년을 바쳤습니다. 엑스레이 단층 촬영 결과 달의 나선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톱니바퀴의 마모 흔적은 누군가가 정기적으로 이 기계를 사용했음을 시사합니다. 청동은 부식되어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신발 상자 크기의 나무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이클 라이트는 작동 가능한 복제품을 제작하여 원래 설계대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천문학자조차 당황하게 만든 기계식 컴퓨터. 일식 예측 다이얼은 사로스 주기에 따라 작동합니다. 이는 18년 11일 8시간 동안 223개의 달이 차고 기우는 주기를 의미합니다. 고대 바빌로니아 천문학자들은 이미 이 패턴을 알고 있었지만 안티키테라 장치는 이를 청동으로 정밀하게 구현했습니다. 손잡이를 54번 돌리면 일시 포인터가 정확히 한 칸 움직입니다. 수학적 완벽성이 금속으로 구현된 것입니다. 최근 컴퓨터 단층 촬영 스캔에서는 베누스와 마르스의 이름이 언급된 숨겨진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행성이 별을 배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는 행성의 역행 운동을 추적했습니다. 그리스 천문학자들은 이것이 복잡한 궤도역학을 필요로 하는 착시 현상임을 이해했습니다. 기계장치의 톱니바퀴는 행성의 위치를 4년 주기로 1도의 정확도로 계산합니다. 히파르코스는 기원전 160년경 로도스에서 삼각법을 개발했습니다. 안티키테라 장치는 그의 계산을 기계적인 형태로 통합합니다. 톱니바퀴의 비율은 그의 천문 상수와 일치합니다. 달의 한 달은 29.5일과 같고 태양의 1년은 365.251과 같습니다. 이론적인 수학이 실용적인 엔지니어링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난파선의 연대는 기원전 65년으로 추정됩니다. 화물에는 대리석 조각상, 청동 방패, 로마 수집가를 위한 고급 유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업장에 갇힌 프로토타입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실용적인 용도로 정밀기기를 생산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톱니바퀴를 자르려면 중세 시계 제작자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금속 가공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청동 가공 온도는 1000도 섭씨를 넘었습니다. 수작업으로 단조된 톱니바퀴는 2% 편차 내에서 일관된 톱니 간격을 보여줍니다. 망치와 끌로 달성한 워크숍의 정밀도. 도대체 누가 이 장치를 만들었을까요? 그리스에는 산업용용도, 기계도, 표준화된 측정법도 없었습니다. 각 톱니바퀴의 톱니는 밀리미터 단위의 공차로 수동으로 깎았습니다. 단 하나의 오류가 전체 계산을 망칠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톱니바퀴는 15개의 톱니를 가지고 있고 가장 큰 톱니바퀴는 22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톱니바퀴 비율을 계산하려면 소수, 분수, 축소, 수세기에 걸친 천문주기에 대한 수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장치를 만든 사람은 유럽이 재발견하는데 15세기가 걸린 수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키케로는 아르키메데스와 포세이도니오스가 소유한 유사한 장치를 묘사했습니다. 마르코스 마르켈로스는 기원전 212년 시라쿠사 공성전에서 두 개의 청동부채를 획득했습니다. 하나는 별의 위치를 보여주고 다른 하나는 행성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대 문헌에서는 천문학적 역학을 혁신적인 돌파구가 아닌 확고한 기술로 언급합니다. 안티키테라 기계장치는 대량 생산된 과학기기에 보존된 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토록 정교한 기술이 어떻게 갑자기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일까요? 그리고 안티키테라 장치는 과연 유일한 사례였을까요? 고발당하고 심판받고 침묵당했다. 번호 2. 파이스토스 원반. 기원전 1700년. 도대체 누가 왜 이토록 정교한 유물을 만들었을까? 1908년 이탈리아의 고고학자 루이지 페르니에르에 의해 크레타 섬 남부 파이스토스 궁전에서 발견된 이 유물은 단순한 점토판이 아니었다. 지름 15.5cm의 구운 점토 원반, 그 표면에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새겨져 있었다. 241개의 기호가 나선형으로 배열되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읽히도록 설계된 이 원반은 언뜻 보기에 단순한 장식품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45개의 서로 다른 그림 문자가 눈에 들어온다. 인간의 머리, 물고기, 새, 그리고 각종 도구와 기하학적 도형들. 이 기호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각각의 기호는 습한 점토에 개별적인 스탬프로 찍혀 만들어졌다. 놀랍게도 이 기술은 구텐베르크의 활자 인쇄술보다 3000년이나 앞선 것이다. 이 원반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잃어버린 문명의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주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나선형에는 총 241개의 기호가 찍혀 있으며 이들은 수직선에 의해 구분된 61개의 단어 그룹으로 나뉘어 있다. A면에는 31그룹의 123개의 기호가, B면에는 30그룹의 118개의 기호가 존재한다. 통계 분석 결과 이 기호들의 빈도는 자연어 패턴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주 등장하는 기호는 더 많이 나타나고 드문 기호는 특정 위치에 모여 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숨겨진 질서의 단형일까? 깃털 달린 머리 기호는 29번이나 등장하며 가장 흔한 기호로서 그 또는 그리고와 같은 일반적인 단어를 암시한다. 방패 기호는 19번 나타나는데 항상 단어의 시작 부분에 위치하여 문법적 표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걸어가는 사람 기호는 특정 맥락에서 13번 나타나 동사 형태를 암시한다. 이 기호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일까? 전산 언어학은 문장 구조, 주어, 수어, 목적어가 인도 유럽어족 어순과 일치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존 체드윅은 선형 문자 비해독에 사용된 암호 해독 기술을 적용했다. 모음 대 자음 비율은 고대 그리스어 및 아나톨리아어와 일치한다. 이 원반은 고립된 단어 목록이나 의례적인 문구가 아닌 약 200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연결된 산문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미세 분석 결과는 제작의 비밀을 드러낸다. 각 스탬프는 일정한 압력 깊이로 동일한 흔적을 만들었다. 청동 조형은 반복 사용으로 인한 마모 흔적을 보였다. 스탬프 순서는 단어 그룹 사이에 체계적인 간격을 두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된다. 품질 관리는 숙련된 장인 정신을 요구했다. 번진 자국도, 겹치는 스탬프도, 수정 흔적도 없다. 누가, 그리고 어떻게 이토록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최근 중성자 방사와 분석 결과 점토가 크레타 중부의 메사라 평원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지역 도자기 작업장은 기원전 1700년에서 1500년 사이 중기 미노아 시대에 이 위치에서 운영되었다. 화학적 지문은 인근 미노아 유적지의 점토 샘플과 일치한다. 이 원반은 수입된 이국적인 유물이 아니라 지역 생산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원반은 왜 그토록 독특한 형태와 내용을 갖게 되었을까? 마이클 벤트리스는 1952년 선형 문자 B를 해독하여 지명과 행정 용어를 식별했다. 아서 에번스는 하기야 트리아다의 이중 언어 비문을 사용하여 선형 문자 A의 단편을 해독했다. 앨리스 코버는 음절 격자 시스템을 개발하여 알려지지 않은 문자에서 문법 패턴을 드러냈다. 수십 명의 언어학자들이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 원반에 도전했지만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왜 그럴까? 이 기호 세트는 고고학 기록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크레타 전역의 미노아 유적지에서는 수천 개의 선형 문자 A 점토판, 상형 문자 인장, 채색된 비문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파이스토스 원반의 기호는 그 어디에도 없다. 연습용 텍스트도 단편적인 예시도 최종 형태로 이어지는 개발 단계도 없다. 이 원반은 홀로 존재한다. 고고학적 맥락이 없는 독특한 문자 체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레스 오웬스가 수행한 통계 분석은 문법 요소와 음성값을 암시하는 반복적인 기호 조합을 식별했다. 컴퓨터 모델링은 알려진 고대 언어와 비교하여 수천 개의 가능한 해독을 테스트했다. 인도 유럽어족, 세머족, 아나톨리아 어족은 모두 그럴듯한 부분 번역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전체 텍스트에서 완전한 일관성을 달성한 것은 없었다. 왜 그 어떤 언어로도 완벽하게 해독할 수 없는 것일까? 스탬프 기술은 그만큼 많은 수수께끼를 던진다. 각 그림 문자는 거울 이미지로 조각된 개별 청동 또는 나무 주형을 필요로 했다. 45개의 서로 다른 스탬프는 도구 생산에 상당한 투자를 필요로 했다. 주형은 집중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 흔적을 보여주며 활자를 사용한 텍스트의 대량 생산을 암시한다. 그러나 고고학적 증거는 서기 6세기의 중국 목판 인쇄술과 1460년의 구텐베르크 혁신까지는 유사한 인쇄 기술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 원반은 과연 그 시대를 훨씬 앞선 기술의 산물이었을까? 균일한 간격은 측정 표준을 필요로 했다. 일정한 압력 깊이는 압력 조절을 필요로 했다. 기호 정렬은 최종 제품에서 보이지 않는 기하학적 지침을 따랐다. 누군가가 중세 필사실이 다시 나타날 때까지 다시 나타나지 않은 표준화된 절차를 사용하여 산업 규모로 텍스트 생산을 조직했다. 누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이토록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했을까? 이 원반은 현재 헤라클리온 고고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45개의 기호는 여전히 그 비밀을 지키고 있다. 같은 시대의 선형 문자 A 점토파는 선형 문자 B와의 비교 분석 덕분에 부분적으로 해독된 상태로 남아있다. 크레타 상형 문자는 이집트 및 아나톨리아 유사체를 사용하여 부분적인 번역을 제공한다. 그러나 파이스토스 원반은 모든 암호 해독 공격의 침묵을 지키고 있다. 차가운 점토,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과연 이 원반은 영원히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언젠가 그 비밀을 드러낼 것인가? 고대 세계의 가장 심오한 수수께끼 중 하나. 델포이 신탁의 지질학적 미스터리. 기원전 6세기부터 서기 1세기까지 고대 세계에서 가장 명성이 자자했던 신탁이 그리스 중앙부의 특이한 지질 구조 위에 세워진 신전에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감춰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고대 문헌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신탁을 받기 위해 무아지경에 빠진 무녀 피티아가 틈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한 증기 위에 놓인 삼각 의자에 앉아 예언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녀는 어떻게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었을까요? 현대 지질학은 이 장소가 어떻게 1500년 동안이나 의식 변화를 일으키는 기이한 힘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밝혀냈습니다. 998년 젤 드보르와 존 헤일은 이 장소를 조사했고 지표 투과 레이더를 사용하여 신전 기초 바로 아래에 있는 반층선을 확인했습니다. 두 개의 주요 단층계가 고대 문헌에서 신성한 삼각대가 놓여 있었다고 묘사된 바로 그 지점에서 교차합니다. 케르나 단츠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델포이 단츠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어 있습니다. 이 균열을 따라 발생하는 지각 응력은 깊은 석회암 지층에서 가스를 방출합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결과 신전 바닥의 틈새에서 에틸렌, 메탄, 황화수소가 스며 나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에틸렌은 현장에서 측정된 농도에서 행복감과 해리성 트랜스 상태를 유발합니다. 고대 문헌은 예언적 환영을 일으키는 달콤한 향기의 증기를 묘사했습니다. 에틸렌은 달콤한 냄새가 나며 정확히 동일한 신경학적 효과를 일으킵니다. 지질학적 특성이 자연적인 마취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델포이 아래의 역청제 석회암 지층은 수백만 년에 걸쳐 형성된 탄화수소 퇴적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층 교차점을 따라 발생하는 지각 압력은 이 화합물을 깨진 암석을 통해 밀어올립니다. 에틸렌 농도는 단층 운동으로 가스 방출 속도가 증가하는 지진 활동 중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지질학적 불안정 기간, 즉 증기 방출량이 최대치에 달했을 때 중요한 자문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신탁 세션은 아폴로 신의 신성한 달력과 관련된 고정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피티아는 일관성 있고 종종 수수께끼 같은 답변을 구체적인 정치적, 군사적 질문에 제공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그녀의 예언은 지중해 세계 전체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리디아의 크로이소스 왕부터 로마 황제에 이르기까지 지도자들은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델포이와 상의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서기 100년경 델포이에서 사제로 봉사했으며 40년 동안 신탁 절차를 기록했습니다. 피티아는 매 세션 전에 카스탈리아 샘에서 몸을 정화하고 월계수 잎을 씹고 신성한 카소티스 샘의 물을 마셨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1년에 8개월 동안 매달 7일에 아폴로 신이 현존하는 동안 이루어졌으며 신이 히페르보레오스로 여행하는 겨울 4개월 동안은 문을 닫았습니다. 온도 모니터링 결과 단층가스 방출이 고대 종교 달력과 정확하게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틸렌의 최고 방출은 늦봄과 초가을에 발생합니다. 정확히 역사적 자료에서 신탁 활동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기록된 시기입니다. 이 상관관계는 신전기록 보관소에 보존되어 있고 헤로도토스에서 파우사니아스에 이르기까지 역사가들이 인용한 8세기에 걸친 문서화된 자문 기록을 포함합니다. 어떻게 우연한 지질학적 가스 방출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생성할 수 있었을까요? 최근 의학 연구에 따르면 에틸렌 노출은 신전방에서 측정된 농도에서 기억 상실, 공간 장애 및 운동 제어 상실을 유발합니다. 실험실 조건에서 유사한 용량에 노출된 사람들은 횡설수설하거나 완전히 의식을 잃습니다. 피티아는 복잡한 외교적 질문을 처리하고 전략적으로 정확한 것으로 판명된 답변을 공식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인지 기능을 유지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신전 아래의 가스 흐름을 유도하는 정교한 지하방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암석에 새겨진 석조 도관은 삼각대 위치로 증기를 전달했습니다. 청동 피팅은 유량을 조절했습니다. 납파이프 조각은 특정 위치에 가스 방출을 집중시키기 위한 정밀한 금속 가공을 나타냅니다. 고대 엔지니어들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향정신성 화합물의 제어된 전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유체역학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검증 가능한 역사적 결과를 가진 구체적인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신탁은 아테네인들에게 살라미스 해전 전에 나무벽을 믿으라고 조언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이를 해상 전략으로 해석하여 기원전 480년에 결정적인 그리스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크로이소스에게 페르시아를 공격하면 위대한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제국은 기원전 546년에 키루스에게 무너졌습니다. 정치적 정확성은 우연한 화학적 영감이 아닌 정보 수집 네트워크를 암시합니다. 최근 토양 분석 결과 신전 기초 주변에서 특이한 박물 퇴적물이 확인되었습니다. 히토류 원소는 활성 지질학적 통풍구에서만 발견되는 농도로 나타납니다. 납 동위원소 비율은 심층 석회암 지층과 일치하여 가스가 지하 수원에서 유래했음을 확인합니다. 신성한 장소는 정확히 탄화수소 방출의 최적의 조건을 만드는 지질학적 교차점에 있습니다. 파우사니아스는 서기 2세기에 델포이를 방문한 것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신전 아래의 신성한 틈새를 목격하고 횃불을 끌 정도로 강력한 가스 방출을 관찰했습니다. 로마 엔지니어들은 독성 축적을 관리하기 위해 환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단층 교차점의 온도 측정 결과 고대 자료에서 신탁 활동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기록된 시기에 가스 방출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상관관계는 8세기에 걸친 문서화된 자문을 포함합니다. 고대 측정에 해당하는 에틸렌 농도에 노출된 현대인은 행복감을 경험한 후 몇 시간 동안 기억 상실을 겪습니다. 피티아는 일관된 예언을 했습니다. 복잡한 질문을 기억하고 최대 6시간 동안 지속되는 세션 동안 의식을 유지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향정신성 화합물에 대한 더 높은 생리적 내성을 가지고 있었거나 신탁 절차에는 현대 과학이 식별할 수 없는 화학적 노출 관리 방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탁 자문 수소료는 델포이에 막대한 수입을 창출했습니다. 도시는 오늘날의 돈으로 수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과 은으로 재물을 바쳤습니다. 시프노스인들의 보고는 현대 고가 예산에 상응하는 부를 보유했습니다. 경제적 인센티브는 수세기 동안 운영에 일관된 성과를 요구했습니다. 우연하고 약물에 의해 유발된 횡설수설은 그렇게 광범위한 상업적 운영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신탁은 고대 세계 전체의 막대한 투자를 정당화하는 가치를 제공했습니다. 지질학, 화학,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의문,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서기 4세기,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 로마의 한 장인이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거역한 리쿠르고스 왕이 신의 벌로 포도나무에 갇히는 모습을 담은 유리잔을 빚어냅니다. 바로 리쿠르고스 컵입니다. 현재 이 유물은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빛 아래서는 그저 평범한 녹색 유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빛을 투과시키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잔은 섬뜩한 붉은색으로 빛나며 투명하게 변모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이 불가사의한 색변화의 비밀을 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990년
전자현미경이 그 비밀을 밝혀냅니다. 나노 입자. 유리 기질 속에 숨겨진 지름 50에서 100나노미터 크기의 금과 은 콜로이드 입자들이 그 해답이었습니다. 빛이 이 입자들을 통과할 때 특정 파장의 빛은 흩어지고 다른 파장은 통과하게 됩니다. 표면에서는 녹색빛이 반사되고 붉은 빛은 잔을 통과하여 반대편으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합 효과는 입자의 크기와 배열을 정밀하게 제어해야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마치 1세기의 도구로 나노 기술을 구현한 것과 같습니다. 일리노이 대학교의 강가 로건 리우 연구팀은 투과전자 현미경으로 유리 조각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나노 입자의 농도는 무게 기준으로 단지 0.5%였으며 유리 기질 전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농도가 너무 높으면 빛이 과도하게 산란되어 광학 효과가 흐려지고, 반대로 농도가 너무 낮으면 빛과 상호작용하는 입자가 부족하여 색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장인들은 어떻게 최적의 농도를 찾아낸 것일까요?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수세대에 걸친 체계적인 실험을 통해서였을까요? 이 잔의 이색성 효과는 표면 플라즈몬 공명, 즉 금속 나노 입자 속 전자들이 특정 파장의 빛에 해당하는 주파수로 진동하는 현상에서 비롯됩니다. 금입자는 청색과 녹색 빛을 흡수하고 적색과 황색 빛을 통과시키는 반면, 은입자는 가시 스펙트럼 전체에서 산란 효과를 강화합니다. 이 조합은 비취처럼 녹색으로 반사되고 누비처럼 붉게 투과되는 효과를 만들어내 잔의 외관을 보는 각도와 조명 방향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만듭니다. 놀랍게도 현대 광섬유 기술은 통신 시스템에서 파장 분할 바중화를 위해 동일한 원리를 사용합니다. 로마의 유리 제조공들은 물리학자들이 기본적인 양자 역학을 이해하기 무려 15세기 전에 표면 플라즈몬 공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고대 장인들은 원자 이론이나 전자기 복사에 대한 지식 없이 금속 나노 구조에서 전자의 움직임을 조작했습니다. 하지만 제작 과정은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를 안고 있습니다. 금과 은입자는 세심하게 제어된 가열 및 냉각 주기를 통해 유리가 냉각되는 동안 형성됩니다. 단 50도의 온도 변화만으로도 입자 크기 분포가 바뀌어 광학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현대식 용광로는 컴퓨터 제어식 온도 조절 장치를 사용하여 온도를 5도 이내로 유지합니다. 과연 로마 시대에는 어떻게 이런 정밀한 온도 제어가 가능했을까요? 고대 로마, 그들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 고대의 화로는 연료를 조절하고 통풍을 제어하여 현대에 견줄 만한 정밀도를 얻었습니다. 아킬레이아와 쾨른의 유리 공방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증거는 로마 시대의 화로가 숯과 정교한 풀무 시스템을 사용하여 1200도가 넘는 온도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연료 소비량 계산에 따르면 가열 주기는 12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온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이루어졌습니다. 공방의 잔해에서는 특정 온도에서 녹는 온도 지시계인 청동제 원풀형 온도계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고대 장인들에게 정확한 온도 측정법을 제공했습니다. 리쿠르고스 컵, 높이 14cm, 벽 두께는 3에서 7mm 사이. 두꺼운 부분은 더 깊은 붉은색을 띠고 얇은 부분은 더 밝게 보입니다. 장인은 빛의 투과를 최적화하면서 구조적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벽 두께를 계산했습니다. 수학적 분석 결과 두께의 변화는 표면 전체에서 광학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로그 곡선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단지 12점의 로마 이색성 유리만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리쿠르고스 컵은 나노 입자 분포가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가장 완벽한 표본입니다. 폼페이의 빌라 유적지에서 유사한 파편이 발견된 것은 부유한 로마 수집가들 사이에서 색깔이 변하는 유리에 대한 고급 시장이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제작에는 전문적인 지식, 값비싼 재료, 그리고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플리니우스는 빛의 조건에 따라 유리의 색깔을 다르게 보이게 만들 수 있는 장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의 박물지에는 베수비오산 근처의 공방에서 마법처럼 외관이 변하는 그릇을 생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적지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 조사에서 화로의 잔해와 이색성 특성을 나타내는 유리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고대 문헌은 이 기술이 우연한 발견이 아니라 확고한 기술 기법으로 존재했음을 확인해줍니다. 하지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화합 분석은 추가적인 복잡성을 드러냅니다. 미량의 구리와 안티몬이 광학적 특성을 변화시킵니다. 구리는 적색광 투과를 강화하고 안티몬은 녹색 반사를 강화합니다. 정확한 화학적 조성을 위해서는 유리 성형의 특정 단계에서 이러한 원소를 첨가해야 합니다. 너무 일찍 넣으면 타버리고 너무 늦게 넣으면 고르게 퍼지지 않습니다.
고대 조리법은 시각적 단서와 온도 추정에 근거한 정확한 타이밍을 요구했습니다. 중세 시대의 유리 제조공들은 로마 시대의 공방과 손상된 표본에 접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효과를 재현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실패했을까요? 1세기 이슬람 유리 논문에는 금박과 은 분말을 사용하여 색깔이 변하는 그릇을 재현하려는 시도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도는 이색성 특성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 지식은 로마의 기술 교육 시스템의 붕괴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베네치아의 장인들은 르네상스 시대에 유리 표면에 도포된 유성금속 현타객을 포함하는 다른 방법을 통해 이색성 원리를 재발견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유사한 시각 효과를 만들어냈지만 로마 시대 표본의 내부 나노 입자 구조는 부족했습니다. 현대의 복제에는 유리 매트릭스에서 유사한 입자 제어를 달성하기 위해 전자빔 리소그래피 또는 레이저 절삭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고대 로마인들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해냈을까요? 대형 박물관은 리쿠르고스 컵을 두 가지 광학 상태를 보여주는 세심하게 제어된 LED 조명 아래 전시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큐레이터는 고대 유리의 광분해를 방지하기 위해 30분마다 조명을 변경합니다. 방문객들은 평범한 비취색 녹색 잔이 빛나는 루비색 투명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공학의 400년이 불가능한 아름다움의 40초 안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반사, 투과, 불가능. 그러나 그들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밀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모드 ON, 오프닝 모드 시작. 5번째 미스터리. 크노소스 미궁의 음향학적 비밀. 기원전 1500년, 미궁은 단순한 미로가 아니었다. 통념을 뒤엎는 진실이 숨겨져 있다. 아서 에번스경. 그는 1900년 크레타 섬에서 미노아 궁전단지 발굴을 시작했다. 8에이커, 1400개의 방, 복도, 계단, 안뜰, 무작위로 배치된 듯 보이는 구조. 그러나 현대 음향 분석은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낸다. 미궁은 정교한 음향 관리 시스템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학적 지식을 초월하는 원리가 적용되었다. 이그 레즈니코프. 그는 2015년 정밀 음향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궁전단지 전체의 음향 특성을 분석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미궁의 각 구역마다 음파의 움직임이 달랐다. 왕좌의 방. 조각된 돌 의자 근처에서 속삭이는 대화를 증폭시키는 동시에 인접한 안뜰의 외부 소음을 걸러낸다. 음향 모델링 결과 방의 설계는 파동 패턴을 만들어 음향 에너지를 왕좌 위치로 집중시킨다. 어떤 복도는 목소리를 먼 거리까지 전달하는 반향실 역할을 한다. 행렬 복도. 석회암 벽은 음파를 유도하도록 설계되어 87m까지 소리를 전달한다. 남쪽 입구 근처에서 평범한 목소리로 말해도 방향을 3번 바꾸고 높이를 2번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쪽 출구에서 명확하게 들린다. 벽 표면에 내장된 계산된 반사각을 통해 소리가 전달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다른 통로는 소리를 완전히 감쇄시켜 고도의 소리 전달 지역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절대적인 침묵지대를 만든다. 여왕의 메가론. 시끄러운 중앙 안뜰 옆에 있지만 이중벽 구조와 공기층 덕분에 음향적으로 격리되어 있다. 벽 두께 측정 결과 구조적 지원이 아닌 음향 제어를 위해 설계된 체계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중앙 안뜰 52m 곱하기 28m. 특정 주파수에서 파동 패턴을 만드는 치수. 사람들이 모이면 그들의 집단적인 목소리는 건축적 증폭 덕분에 자연스럽게 440Hz 중간 도음 위에서 조화를 이룬다. 청동기 시대의 미노아인들은 그리스 극장이 음향 설계 원리를 통합하기 전 이미 인류의 목소리 조화에 맞춰진 원형 극장을 건설한 것이다. 궁전 아래 지하 공간은 더욱 기이한 특성을 보인다. 소위 뱀 여신 성소. 지상 안뜰에서 나는 소리를 증폭시키는 동시에 인접한 지하 공간의 소음은 차단한다. 음향 모델링에 따르면 이 효과는 정교한 수학적 원리를 사용하여 계산된 정확한 방 크기와 문 위치를 필요로 한다. 방 크기는 12m 곱하기 8m, 높이는 4m. 이 비율은 특정 주파수를 선택적으로 필터링한다. 현대 장비를 사용한 음향 전송 테스트는 고대 음향공학의 존재를 확인시켜준다. 오프닝 모드 종료. 200Hz 미만의 저주파 소리는 진동을 전달하는 석조 구조를 통해 단지 전체를 자유롭게 이동한다. 200에서 800Hz 사이의 중간 주파수 소리는 복도 설계를 통해 미리 결정된 경로를 따라 이동한다. 800Hz 이상의 고주파 소리는 특정 벽재료와 표면 질감에 의한 계산된 흡수로 인해
특정 위치에 머무른다. 벽 구조 분석 결과 단지 전체에 걸쳐 체계적인 음향 설계가 적용되었음이 드러난다. 하중 지지 요구 사항은 균일한 두께를 지시하겠지만 측정 결과 벽 두께는 30cm에서 2m까지 다양하며 구조적 근거는 없다. 두꺼운 벽은 질량을 통해 소리를 흡수하고 얇은 벽은 진동을 전달한다. 두께 패턴은 소리를 특정 경로를 따라 유도하는 동시에 다른 방향으로의 전달을 차단하는 음향 영역을 만든다. 현대 콘서트홀은 컴퓨터 모델링과 첨단 소재를 사용하여 유사한 음향 제어를 달성한다. 카네기홀은 과학적으로 계산된 표면 각도, 흡수 재료를 사용하여 음질을 최적화한다. 민호와 궁전 단지는 청동기 시대 기술과 기하학적 지식을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석재 블록과 청동 도구로 만든 3차원 음향공학. 크노소스의 선형 문자 A 점토판에는 고고학자 가레스 오웬스의 부분적인 번역에 따르면 소리의 방과 말하는 방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 행정 기록에는 궁전 전체의 목소리 방과 음향 정로를 규제하는 규칙을 담당하는 관리자에 대한 언급이 있다. 미궁은 방문객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었다. 계산된 건축 음향 조작을 통해 청취 경험을 제어하도록 설계되었다. 종교의식은 특정 기능에 맞게 설계된 음향적으로 최적화된 공간에서 거행되었다. 정화조는 계산된 잔향 시간을 통해 노래를 증폭시킨다. 의례 행렬은 발걸음과 의례 은학을 증폭시키는 경로를 따랐다. 행정회의는 내부의 명확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면서 도청을 방지하는 방에서 열렸다. 왕실 아련은 통치자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동시에 신하 간의 대화를 가리는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최근 발굴 조사에서 추가적인 음향 기능이 밝혀졌다. 바닥 아래의 석조 운하는 눈에 보이는 연결 없이 방 사이로 소리를 전달한다. 청동 부속품은 장거리 음성 전송을 강화하는 기계적 소리 증폭 장치의 증거를 보여준다. 민호와 엔지니어는 현대 건물이 전기 및 배관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처럼 음향 인프라를 궁전 구조에 통합했다. 실험 고고학은 실물 크기 재구성을 사용하여 음향 특성을 확인한다.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의 팀은 원래 건축 기술을 사용하여 궁전의 부분 복제품을 건설했다. 소리 거동은 컴퓨터 모델 및 고대 음향 성과와 일치한다. 청동기 시대의 민호아인들은 현대 공학학교와 동등한 수준으로 파동 역학, 주파수 공명 및 건축 음향을 이해했다. 속삭임, 메아리, 침묵. 그러나 이 모든 발견은 또 다른 심오한 질문을 던진다. 민호아인들은 어떻게 이토록 정교한 음향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을까? 그 지식의 기원은 어디이며 그들은 이 기술을 사용하여 무엇을 이루려 했을까?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더 놀라운 비밀이 이 고대 미궁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만약 당신이 지금부터 펼쳐질 증거들에 주목한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 불가사의한 진실을 목격하는 최초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든 당신의 눈과 귀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미스터리의 심연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5가지 수수께끼. 역사학계의 통념을 뒤흔드는 5개의 고대 미스터리. 과연 인류는 과거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안티키티라 기계장치는 청동기 시대 그리스인들이 이미 정밀 공학 기술을 마스터했음을 증명합니다. 파이스토스 원반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움직이는 활자 인쇄술이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대포이 유적은 현대 화학에 버금가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지질학적 지식을 드러냅니다. 리쿠르고스 컵은 나노 기술이 고대 도구만으로도 구현 가능했음을 시사합니다. 크노소스 궁전은 현대 컴퓨터 설계 콘서트홀에 비견될 만한 음향 건축 기술을 선보입니다. 이 발견들은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기술 발전의 타임라인은 과연 정확한가? 고대 문명은 지식을 어떻게 전수받았을까? 그리스인들은 스스로 이러한 기술을 개발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보다 훨씬 앞선 문명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일까요? 더 큰 의문은 왜 이러한 기술들이 고립적으로 나타나며 뚜렷한 발전 과정이 보이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역사의 전환기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이 사라진 것일까요? 최근 산토리니 섬 아크로티리에서 발굴된 청동기 시대 프레스코화는 기존의 연대기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문명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크노소스 궁전에서는 지표 투가 레이더 조사 결과 4000년 동안 봉인된 추가 지하 공간이 발견되었습니다. 지중해 난파선에서는 그 시대에 존재할 수 없었던 놀라운 유물들이 계속해서 인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미스터리는 개별 유물이 아닌 그 기술들이 체계적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고도로 발전했던 기술들은 번성하다가 설명 없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재개발에만 수천 년이 걸린 지식의 소실은
파국적인 사건으로 인한 상실이거나 의도적인 억압을 암시합니다. 고고학적 기록에는 문명의 발전이 멈춘 듯한 공백들이 존재합니다. 2019년 아테네 지하철 확장 공사 중이던 인부들은 현대 도로 아래 지하 17m 지점에서 표식이 없는 방을 발견했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 청동기 시대의 도자기 파편이 로마 시대 주화, 비잔틴 시대 보석과 뒤섞여 발견되었으며 이는 200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퇴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방의 바닥에서는 알려진 고대 문자와는 전혀 다른 기호로 뒤덮인 석판이 발견되었습니다. 방의 벽에는 다른 그리스 유적에서 발견된 정미의 절단 기술과 일치하는 도구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탄소연대 측정 결과 이 방은 기원전 1300년경에 건설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지중해 전역의 선진 문명이 동시에 붕괴했던 청동기 시대 멸망기의 정점입니다. 하지만 서판에 새겨진 문자는 아직까지 해독되지 않았습니다. 5가지 고대 미스터리는 이제 6개가 되었습니다.